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를 압도하는 제네시스 홀딩스 타워 40층.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내부는 영하의 온도처럼 차가웠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은 강태준, 제네시스 홀딩스의 CEO.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 밀도마저 바꿔놓는 듯했다. 3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냉철함과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은 그에게 마이더스의 손이자 얼음 제왕이라는 양면적인 별명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M&A 팀의 최종 결론은 불확실성이라는 겁니까?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날카로운 시선이 보고서를 읽던 임원에게 꽂혔다. 중년의 임원은 보이지 않는 압력에 짓눌린 듯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상대 측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셉니다. 자금 동원력 또한 저희의 초기 분석을 상회하고 태준은 작게 한숨을 내쉬는 대신 만년필을 들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규칙적인 소리가 임원들의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저항이 없는 인수는 정복이 아니라 구매입니다. 예상에서 벗어났다면 새로운 변수를 대입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못 풀겠다면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탐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겠지요. 그의 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위협이 아닌 지극히 사무적인 사실의 통보였다. 일주일 주겠습니다. 제네시스의 이름에 걸맞은 답을 가져오세요. 회의 종료합니다. 그가 일어서자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모든 임원이 일제히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태준은 그들의 인사를 받지 않은 채 미동도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안도의 한숨과 긴장이 뒤섞여 터져 나왔지만 그의 세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CEO 집무실은 회의실보다 더 거대하고 차가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서울의 정형을 담는 유리였고 다른 쪽은 미니멀한 예술작품과 방대한 양의 전문 서적이 정갈하게 꽂혀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완벽한 CEO의 가면이 벗겨진 순간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성공, 부권력. 세상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빈 활주로처럼 공허했다. 그는 책상 위 수백억짜리 계약서 옆에 놓인 위스키병을 집어들었다. 맑은 호박색 액체가 크리스털 잔에 채워졌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언제나처럼 7년 전의 기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빗소리. 그날도 비가 내렸다.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어깨가 젖는 것도 모른 채 웃던 여자. 햇살처럼 따뜻하고 봄비처럼 맑았던 그녀, 한지원. 태준 씨, 그렇게 인상 쓰면 주름 생겨요. 장난스럽게 그의 미간을 펴주던 가늘고 따뜻한 손가락. 그녀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갖기 위해 그는 단 하나, 그녀를 버려야 했다.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다. 7년 전 제네시스의 후계자 자리와 그녀를 맞바꾸라던 할아버지 강병철 회장의 서슬 퍼런 명령 앞에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우리 헤어지자. 넌 내 야망의 걸림돌이 될 뿐이야. 그가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7년간 매일 밤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울었을까? 아니, 그녀는 언제나 강했으니까. 어쩌면 그를 경멸했을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번화가에서 몇 블록 떨어진 한적한 골목. 라룬이라는 작은 간판을 단 베이커리가 노란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가게 안은 갓 구운 빵의 고소함과 버터, 바닐라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가게 주인 한지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갓 구워낸 마들렌의 레몬 글레이즈를 입히고 있었다. 하얀 조리복에 밀가루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작업에 완전히 몰두해 반짝였다. 33세 그녀는 7년 전의 풋풋함 대신 단단하고 성숙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사장님, 이거 오늘 예약 케이크인데 픽업 시간이 또 바뀌었네요. 아르바이트생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원은 힐끗 주문서를 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수정씨. 크림 올리기 전이라 다행이네. 냉장고에 잘 넣어두고 마감 준비 시작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두름이나 짜증 대신 차분함이 배어 있었다. 이 작은 가게 라루는 그녀의 전부였다. 7년 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가 맨손으로 일궈낸 성이었다.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거렸다. 엄마, 6살 배기 남자아이가 유치원 가방을 맨 채 뒤뚱거리며 달려왔다. 지원은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민재 왔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녀가 몸을 낮춰 아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조잘거리기 시작했다. 오늘 그림 그렸는데 내가 제일 잘 그렸어요. 선생님이 로켓 천재래. 아이의 이름은 한민재. 지원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민재는 가게 구석 자신만의 작은 책상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아이는 그림 그리기에 몰두할 때면 특유의 진지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특히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과 야무지게 담은 입술은 지원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은 이제 사치였다. 그녀는 민재에게 그늘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 평화, 이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가게 마감을 마치고 지원은 민재의 손을 잡고 가게 2층에 있는 작은 집으로 올라왔다. 낡았지만 아늑하게 꾸며진 공간이었다. 따뜻한 물로 민재를 씻기고 저녁을 먹이고 나자 어느덧 밤이 깊었다. 지원은 침대에 누운 민재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민재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스케치북을 꼭 껴안고 있었다. 엄마, 로켓은 왜 하늘로 날아가요? 지원은 책을 덮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저기 달까지 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달, 라론. 아이가 가게 이름을 말했다. 지원은 작게 웃었다. 응, 엄마의 작은 달. 민재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지원은 비로소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가게 월세 고지서가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를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통보한 참이었다. 그녀는 이 작은 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녀는 잠든 민재의 뺨을 쓸어보았다. 괜찮아. 엄마는 강하니까. 민재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다시 제네시스 타워의 펜트하우스. 강태주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만의 불빛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가진 것은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외로운 그림자뿐이었다. 그는 손에 쥔 잔을 거의 부술듯이 움켜쥐었다. 한지원, 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7년 동안 단 하루도 묻지 않은 적 없는 질문이었지만 그는 차마 그 답을 찾을 용기가 없었다. 그의 성공은 그녀의 부재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으니까. 한편 라룬의 작은 방. 지원은 잠든 민재 옆에서 가게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숫자는 빠듯했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내일 구워낼 새로운 레시피를 구상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세계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온기가 있었다. 태준이 그토록 갈망하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람의 온기. 7년이라는 시간은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세계에 데려다 놓았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텅 비었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충만했다. 그리고 운명의 궤도는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 다시 서로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울의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아스토리아 연회장은 제네시스 홀딩스가 주최하는 연례자선 갈라 디너 준비로 분주했다. 미래를 향한 동행이라는 거창한 주제가 걸렸지만 본질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류층의 사교를 위한 장이었다. 강태준은 이런 행사를 지독히도 싫어했지만 CEO로서 회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행사장 입구에서 비서실장의 최종 보고를 받으며 습관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케이터링 업체는 문제없나? 지난번처럼 음식 수준 미달이면 곤란해.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메인 코스는 호텔 측에서, 디저트 뷔페는 최근 가장 평이 좋은 부티크 업체들로 엄선했습니다. 특히 라룬이라는 곳의 몽블랑 케이크가. 비서의 말이 태준의 귀에는 의미 없는 소음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미 수백 명의 하객을 맞이할 완벽한 영이 모두로 전환 중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얼음 가면이 씌워졌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에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마치 왕을 맞이하듯 길을 열었다. 같은 시각 연회장 한쪽 구석. 한지원은 디저트 테이블 세팅에 여념이 없었다. 라룬이 이런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순전히 행운이었다. 원래 계약했던 업체가 행사 직전 갑작스러운 주방 화재로 참여가 불가능해졌고 호텔의 총괄 셰프가 우연히 지원의 가게 단골이었던 덕에 긴급 투입된 것이었다. 지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엄청난 부담이었다. 그녀는 이틀 밤을 꼬박 세워 완벽한 디저트들을 준비했다. 작지만 단단한 자부심이 담긴 그녀의 작품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보석처럼 빛났다. 수정씨, 이쪽 마카롱 타워 좀 잡아줄래? 살짝 기운 것 같아. 지원은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배치를 점검했다. 이런 화려한 세계는 그녀와 어울리지 않았다. 사방을 둘러싼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그녀를 주눅들게 했지만 그녀는 오직 자신의 케이크에만 집중했다. 민재는 다행히 오늘따라 때를 쓰지 않고 가게에서 알바생과 얌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빨리 이 일을 마치고 아들에게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행사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강태준은 쏟아지는 명함과 아첨 섞인 인사말에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러 라운지 쪽으로 향했다. 그러다 문득 유난히 사람들이 모여 감탄사를 연발하는 디저트 코너를 발견했다. 그는 의례적인 점검 차원에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콤한 향기가 그의 코를 간지럽혔다. 테이블은 화려하지만 기품 있게 꾸며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섬세한 솜씨로 다시 흐트러진 케이크를 정돈하는 한 여자의 뒷모습에 머물렀다. 가늘지만 곧은 어깨,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하얀 조리복 깃 아래로 드러난 익숙한 목선.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시간의 흐름이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멈췄다. 그는 자석에 이끌린 듯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바로 뒤편에 섰을 때 그녀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지원. 그녀의 눈이 그를 향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실버 집게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7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변했다.
앳된 소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고난을 견뎌낸 여인의 성숙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커다란 눈동자, 그 속에 깊은 슬픔과 놀람은 여전했다. 지원의 호흡이 멎었다. 수만 번 꿈에서 만났던 악몽이 혹은 그리움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강태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한 그 얼굴 그대로 두 사람 주위의 모든 소리가 멀리 사라졌다.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눈동자에 갇힌 채 두 사람은 7년 전 헤어지던 그날의 빗속에 멈춰 섰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 원망, 그리고 심장을 저미는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움직임이 태준을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깨어나게 했다. 지원아, 한지원. 그가 거의 7년 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게 갈라져 나왔다. 그가 그녀를 향해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엄마, 나 그림 다 그렸는데. 맑고 높은 아이의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질식할 듯한 공기를 갈랐다. 지원은 화들짝 놀라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민재야, 여기 있으면 어떡해? 한 아이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려와 지원의 하얀 조리복 자락을 덥석 붙잡았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영특해 보이는 눈을 가진 사내 아이였다. 태준의 뻗으려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의 시선이 지원에게서 그녀의 옷을 붙잡은 아이의 작은 손으로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얼굴로 옮겨갔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이는 태준을 올려다보며 낯선 아저씨의 등장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 순간 태준은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아이의 눈매, 오똑한 코, 무언가에 집중할 때 굳게 다무는 입술. 그것은 강태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아이는 강태준의 축소판이었다. 시간과 공간이 다시 한번 멈췄다. 아니, 이번에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으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엄마 알아? 민재가 지원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지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했다. 그 방어적인 행동이 태준에게는 결정적인 확인 사살이 되었다. 아이, 그녀와 자신의 아이, 7년 전 그가 버렸던 사랑의 결과. 7년 전 사랑을 버린 CEO, 그녀와 아이 앞에서 말을 잃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얼음 제왕이라 불리던 남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그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작은 아이와 공포에 질린 여자 앞에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오직 아이의 맑은 눈동자만이 그의 텅 빈 세계를 가득 채웠다. 한민재의 맑은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를 다시 한번 갈랐다. 그 소리에 한지원은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난 듯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 맺혀있던 공포와 혼란은 순식간에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맹렬한 방어 본능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민재를 자신의 등 뒤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아무도 아니야, 민재야. 그냥 손님이야. 가자. 그녀는 아이의 팔을 붙잡고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디저트 타워도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이 연회장도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출입문 쪽으로 내달렸다. 강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원의 방어적인 행동과 아이의 얼굴이 교차하며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엄마라는 단어, 7년의 공백,
그리고 자신을 빼닮은 아이.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그가 완성된 그림을 미처 보기도 전에 지원이 사라졌다. 그녀의 다급한 뒷모습은 7년 전 비를 맞으며 떠나가던 그날의 뒷모습과 겹쳐졌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를 따르려 발걸음을 뗐다. 잠깐, 한지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지원은 이미 수많은 하객들 사이로 사라진 후였다. 태주는 사람들 사이를 거칠게 비집고 나갔다. 주변의 임원들과 유명 인사들이 당황하며 그를 불렀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그를 쫓았지만 태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복도를 달렸다. 하지만 그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 회전문을 빠져나가는 택시의 희미한 붉은색 후미등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호텔 입구의 차가운 기둥에 주먹을 내리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심장이 터질 듯한 혼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얼음 제왕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손에 피가. 뒤늦게 따라온 김비서가 그의 피가 배어 나오는 주먹을 보고 경악했다. 태주는 그를 돌아보았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번뜩이는 붉은 눈이었다. 김비서. 예, 회장님. 지금 당장 7년 전 내가 만났던 한지원. 그녀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 지금 어디서 사는지, 뭘 하는지, 그리고 태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그 아이, 한민재,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10분, 아니 1시간 안에 내 사무실로 보고해. 그는 명령을 내뱉고는 김비서를 밀치듯 지나쳐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는 행사의 호스트였지만 수백 명의 손님을 내팽개치고 밤의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제네시스 타워로 돌아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하지만 태주는 더 이상 그 고요함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지만 잔에 따르지도 않고 그대로 병째 들이켰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아이의 얼굴,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경계심 가득한 눈. 7년 전 지원은 그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려 했던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잔인하게 밀어냈는지 기억했다. 넌 내 야망의 걸림돌이 될 뿐이야. 그 말을 내뱉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태주는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고 지독한 후회였으며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분노였다. 왜 그녀는 말하지 않았는가? 왜 감히 자신의 아이를 7년 동안 숨겨왔는가? 하지만 그 분노는 곧바로 자신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7년 동안 비참한 골목길에서 자라도록 방치했다. 그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정확히 58분 후 김 비서가 땀에 젖은 얼굴로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태주는 야경을 등지고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말해. 한지원 씨, 7년 전 실종 신고가 되었었지만 1년 뒤 소재가 파악되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였습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현재 서대문구의 한적한 골목에서 라룬이라는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 중입니다. 재정 상태는 넉넉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 문제로 곧 가게를 비워줘야 할 위기입니다.
태준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다. 아이는 한민재, 6세. 현재 인근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서상 아버지는 공란입니다. 6세. 7년 전 그가 떠난 직후였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김비서는 태준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음 서류를 내밀었다. 그리고 회장님의 지시가 있을 것 같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오늘 사용한 칫솔을 확보했습니다. 회장님의 머리카락과 함께 긴급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태준은 김 비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역시 유능한 비서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봐. 김 비서가 사라진 뒤 태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7년의 세월이 하룻밤 만에 그에게 복수하는 듯했다. 그가 버렸던 과거가 아이라는 가장 선명한 증거가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였다. 만약 아니라면,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김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준은 벨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다. 결과는 99.99%입니다, 회장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태준은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99.99%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 세상에 홀로 버려졌던 한지원이 홀로 지켜낸 자신의 아들이.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 다음 밀려온 것은 지독한 소유욕과 분노였다. 감히 누가 자신의 아들을 그런 환경에 두게 했는가.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차고로 달려갔다. 제네시스 홀딩스의 아침 긴급 회의도, 수조 원이 걸린 계약도 모두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의 차가 새벽의 텅 빈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라룬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 그는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지 앞에서 급정거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골목길은 어두웠고 2층의 작은 창문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곳이다. 저곳에 그의 아들이, 그리고 그가 버렸던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가게 문을 두드렸다. 아니, 거의 부술듯이 쳤다. 한지원, 문 열어, 한지원. 잠시 후 2층 창문이 열리고 잠옷바람의 지원이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창백했다. 당신, 어떻게 여길, 당장 가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태준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내려와, 당장.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 소란이 잠든 민재를 깨울까 두려워 급하게 계단을 내려왔다. 가게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7년 전 그날처럼 서로를 마주보았다. 지원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멸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무슨 짓이에요? 여긴 왜 왔어요? 태준은 그녀의 양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그 아이, 내 아이야.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다. 지원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비웃었다. 당신 아이, 7년 전에 나를 쓰레기처럼 버린 남자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 아이, 내 아이 맞냐고 물었어.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원은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 당신 아이야. 하지만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민재는 내 아들이야. 나 혼자 낳았고 나 혼자 키웠어. 당신은 아빠로서의 자격 따위 없어. 자격? 태준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런 걸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건가? 7년 동안 내 아들의 존재를 숨긴 건 당신이야. 숨겨? 당신이 날 버렸잖아. 당신 할아버지가 날 어떻게 협박했는지 잊었어. 당신의 그 대단한 제네시스를 위해서 날 짓밟았잖아.
그런 당신에게 민재를 빼앗길까봐 내가 얼마나 지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흐느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절규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가 그런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떠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사지로 내몬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지옥 속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지켜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강태준이었다. 그는 감정에 무너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대신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 돈이 필요할 테지. 원하는 걸 말해. 그 순간 지원의 울음이 뚝 그쳤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돈, 당신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강태준, 역시 당신은 쓰레기야. 그녀는 차갑게 말을 뱉고 일어섰다.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민재 앞에 나타나면 그땐 내가 당신을 죽여버릴지도 몰라. 당신은 내 아들에게 위험한 사람일 뿐이야. 그녀는 문을 닫고 들어가 빗장을 걸어 잠갔다. 태주는 굳게 닫힌 문 앞에 홀로 남겨졌다. 위험한 사람.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그의 텅 빈 가슴을 울렸다. 굳게 닫힌 문은 강태준의 면전에 내리친 차가운 현실이었다. 위험한 사람, 쓰레기. 한지원이 내뱉은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오만함 속에 숨겨져 있던 죄책감을 난도질했다. 그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몰랐다. 굳게 닫힌 라룬의 문은 7년 전 그가 닫아버린 그녀의 마음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발걸음은 납처럼 무거웠다. 차에 돌아온 그는 핸들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당신 할아버지가 날 어떻게 협박했는지 잊었어. 지원의 절규가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잊었냐고. 그는 애초에 알지도 못했다. 그날의 대면에서 지원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태준이 지난 7년간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쌓아 올린 방어벽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떠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오만한 착각이었다. 그는 그저 강병철 회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쳤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의 파편들이 거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7년 전 28배 강태준은 지금보다 조금 더 인간적이었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었다. 제네시스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은 이미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한지원은 그의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그녀의 작은 원룸, 그녀가 끓여주던 떡볶이, 평범한 대학생처럼 영화를 보며 웃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그의 갑옷을 잠시나마 벗게 하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와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쉽게 부서졌다. 그들의 관계를 강병철 회장이 알게 된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태주는 본가의 서재로 호출당했다.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강 회장은 돋보기를 쓴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태준이 들어서도 그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앉아라. 정적이 몇 분간 이어졌다. 그리고 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태준의 앞에 던졌다.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사진 속에는 태준과 지원이 웃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모습, 심지어 그녀의 집 앞에서 가볍게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태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할아버지, 이건 천박한 계집이다. 네가 만날 수준의 여자가 아니란 말이다. 태준은 주먹을 쥐었다. 지원 씨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강 회장은 처음으로 돋보기를 벗고
태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늙은 매의 그것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다. 사랑, 제네시스를 이끌 놈이 그런 하찮은 감정에 휘둘려. 넌 네가 아니라 제네시스의 미래다. 저는 제네시스와 지원씨 둘 다 가질 겁니다. 태준의 젊은 혈기가 맞받아쳤다.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어리석은 놈. 그는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태준에게 밀었다. 선택해라. 그 계집애냐 아니면 제네시스냐. 태준은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그 안에는 지원의 아버지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서류와 함께 조작된 횡령 혐의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심지어 지원이 과거 아르바이트했던 곳에서의 불미스러운 스캔들을 조작한 기사 초안까지 있었다. 이게 뭡니까? 네가 그 계집애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저것들을 세상에 터뜨릴 거다. 저 애의 가족, 미래, 평판까지. 나는 내 놈의 장난감 하나를 짓밟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사람이다. 넌 날 알지? 태준은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상속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임을 알았다. 태준은 무력감에 몸을 떨었다. 그가 제네시스를 물려받는 것은 단순히 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언젠가 이 괴물 같은 할아버지에게서 회사를 빼앗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끌고 싶다는 야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야망이 지원의 삶을 담보로 잡고 있었다. 결국 그는 무릎을 꿇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헤어지겠습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다. 단, 조건이 있다. 다시는 그 애가 네 앞에 나타날 수 없도록 아주 잔인하고 더럽게 끊어내야 한다. 희망의 싹조차 남기지 마라. 그리고 며칠 후 비가 쏟아지던 날, 태준은 지원을 만났다. 그녀는 약속 장소에 나오며 젖은 머리를 털며 웃고 있었다.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죠? 우리 오늘 영화 보기로 했는데. 태준은 우산을 받쳐주지 않았다. 그는 빗속에 그대로 서서 준비한 대사를 내뱉었다. 우리 헤어지자. 지원의 미소가 굳었다. 네? 태준 씨, 무슨 농담을. 넌 내 야망의 걸림돌이 될 뿐이야. 내 수준에 맞는 남자를 찾아. 난 너 같은 여자에게 발목 잡힐 생각이 없어. 그는 평생 연기해본 적 없는 잔인한 악역을 연기했다. 지원의 눈에 고인 눈물이 빗물과 뒤섞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준은 그녀가 상처받은 그 눈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히고 돌아섰다. 그것이 7년 전 과거의 균열이었다. 다시 현재. 제네시스 타워 펜트하우스. 태준은 빈 위스키 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원을 보호했다고 믿었지만 지원의 절규는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당신 할아버지가 날 어떻게 협박했는지. 어쩌면 강 회장은 태준이 헤어진 후에도 지원을 내버려 두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혼자 아이를 낳고 그토록 비참한 골목에서 버티게 만든 배후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렇다면 그는 지원을 2번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같은 시각 제네시스 홀딩스 38층 전략기획실. 윤석영 이사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한치에 오차도 없는 스커트 정장 차림으로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가장 유력한 정략 결혼 상대이자 제네시스의 M&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유능한 파트너였다. 강병철 회장이 가장 흡족해하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어젯밤 자선갈래에서 보인 강태준의 이상 행동을 떠올리고 있었다. 김 비서, 어젯밤 회장님께서 행사장을 급히 떠나신 이유가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는 태준의 최측근이었지만 서경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었다. 급한 용무가 생기셨다고만. 서경은 픽 웃었다. 급한 용무, 수백 명의 VVIP를 내팽개칠 만큼. 그녀는 이미 호텔 측에 연락해 어젯밤 연회장 CCTV 영상을 확보한 뒤였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로 영상을 재생했다. 디저트 코너, 강태준과 한 여자의 대치, 그리고 작은 아이, 서경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여자, 라룬, 베이커리 대표 한지원. 어젯밤 긴급 투입된 업체로군. 그녀는 태준의 표정을 확대했다.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는 완전히 무너지고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서경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재밌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윤석영 이사입니다. 라룬이라는 베이커리, 그리고 대표 한지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녀는 강태준의 약점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이 자신의 미래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제거해야 했다. 과거의 균열은 단지 태준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의 욕망과 야망을 뒤흔들며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라런 앞에서 굳게 닫힌 문을 마주한 그날 7년 만에 처음으로 지독한 무력감을 맛보았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지 않고 제네시스 타워 40층의 집무실로 향했다. 새벽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사무실에서 그는 텅 빈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절규, 당신 할아버지가 날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리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낙인.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할 자격조차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숨막히는 죄책감과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뒤틀린 강박뿐이었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이미 밤샘 조사를 마치고 뜬 눈으로 대기 중이던 김 비서가 즉시 들어왔다. 태준은 야경을 등진 채 말했다. 한지원 씨 가게, 라룬. 건물주가 월세를 무리하게 올렸다고 했지. 예, 회장님. 2달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시세의 2배를 요구했습니다. 명백한 압박입니다. 태준의 턱이 굳어졌다. 그 건물주 배후를 알아내 10중 8구 할아버지 쪽 사람일 테니.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7년 전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그리고 태준이 말을 이었다. 그 건물주를 매입하거나 협박하지 마. 일이 커지면 그녀가 알아챌 거다. 조용히 처리해. 법무팀을 동원해서 계약서의 허점을 찾아내. 만약 없다면 그 건물주가 소유한 다른 사업체의 약점을 잡아. 월세 인상 요구를 스스로 철회하게 만들어. 한지원은 아무것도 눈치채선 안 돼.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돈과 권력, 그가 유일하게 사용할 줄 아는 무기였다. 또 제네시스 계열사들의 소규모 행사 케이터링을 라룬에 맡겨 제3의 기획사를 통해서 절대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며칠 후 지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우편함을 열었다. 월세 독촉장 대신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 증명 한 통이 들어있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불공정 조항에 의거, 임대인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은 무효이며. 지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가 상담했던 변호사들은 모두 비관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 측에서 모든 요구를 철회하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기적이었지만 지원은 기쁘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우연은 없었다. 바로 다음 날,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고급 이벤트 기획사에서 라룬을 찾아왔다. 대기업 세미나에 사용할 디저트 박스 500개. 계약금만 해도 그녀의 몇 달치 월세와 맞먹는 거액이었다.
기획사 담당자는 업계 평판을 듣고 찾아왔다며 웃었지만 지원은 그 웃음 뒤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보았다. 강태준, 그의 오만한 그림자. 그는 7년 전처럼 지금도 돈으로 그녀의 삶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욕감을 느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 거액의 계약서와 입금된 계약금을 들고 은행으로 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액을 기획사 계좌로 반송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는 그 정도 대량 주문을 소화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황당해했지만 지원은 단호했다. 가게로 돌아온 그녀는 그날 호텔에서 받았던 김 비서의 명함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요. 같은 시각 제네시스 홀딩스 임원 회의실. 수조 원짜리 인수 합병안이 논의되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강태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없는 짧은 문자. 당신의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요. 태준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에서 딱 소리가 났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공기가 1도 더 얼어붙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집무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다. 젠장, 그의 배려와 속죄는 거절당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손길을, 그의 돈을 거부했다. 7년 전에는 그가 그녀를 버렸지만 이제는 그녀가 그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도 그녀의 마음, 그리고 아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적인 분노를 느꼈다.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그녀에게 속죄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었다. 폭풍은 다른 쪽에서도 불어오고 있었다. 윤석영 이사는 한지원에 대한 모든 보고를 받았다. 7년 전 강태준의 여자, 그리고 6살짜리 아이. 아버지 불명. 그녀는 이 퍼즐 조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미래, 제네시스의 안주인이라는 자리에 이런 오점이 끼어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라룬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최고급 세단이 낡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게 멈춰 섰다. 윤석영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달콤한 빵 냄새가 났지만 그녀는 경멸스럽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가게는 작았지만 지원의 손길이 닿은 듯 아기자기하고 따뜻했다. 그것이 석영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케이크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지원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원은 낯선 손님의 고압적인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하게 응대했다. 오늘 나온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가장 신선합니다. 석영은 케이크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게 안을 훑어보았다. 분위기가 참 좋네요. 강태준 회장님이 이런 소박한 곳을 좋아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원의 손이 멈췄다. 손님, 무슨... 석영은 차갑게 웃었다. 한지원 씨, 맞죠? 7년 만이라 많이 변했네요. 그녀는 지원의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작지만 아늑해 보여요. 곧 이것마저 잃게 될 수도 있는데 안타깝네요.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지원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는 윤석영입니다. 제네시스 홀딩스 전략기획 이사. 그리고 태준 씨의 파트너. 그녀는 파트너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분수를 아는 게 좋아요, 지원 씨. 태준 씨는 당신이 다시 발목 잡을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특히 그녀의 시선이 가게 안쪽 민재가 그림을 그리는 작은 책상으로 향했다. 아이까지 있는 여자가. 그 순간 지원은 이 여자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지원은 두려움에 떨리는 대신 분노로 가슴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경은 검은색 카드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그리고 이건 제 충고에 대한 감사 표시로 받아들여요. 지원은 그 카드를 밀어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충고도 하나 드리죠. 함부로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그녀는 서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안녕히 가세요. 서경의 완벽한 미소에 처음으로 균열이 갔다. 감히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자신에게 도전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서경은 케이크도 사지 않고 돌아섰다. 한편 강병철 회장의 본가. 강 회장은 그의 오랜 신복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강 CEO께서 최근 이상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상한 움직임? 한 베이커리, 라론이라는 곳을 뒷조사하고 건물주에게 압력을. 강 회장의 귀에 라론이라는 이름은 낯설었다. 이유는 신복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 베이커리 주인이 7년 전 그 여자 한지원입니다. 강 회장이 쥐고 있던 붓이 멈췄다. 먹물이 화선지 위로 번져나갔다. 그 천박한 계집애가 아직도 서울에 있었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장님. 신복은 망설였다.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6살짜리 남자아이입니다. 6살. 강 회장의 뇌리가 번개처럼 스쳤다. 7년 전, 6년 전. 그 애 태준이를 닮았나? 신복은 말없이 민재가 유치원 앞에서 찍힌 사진을 내밀었다. 강 회장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태준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인 아이. 그의 핏줄, 그의 후계자. 감히 저 천한 계집의 몸에서 이 불경한 것들.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의 도구들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당장 그 여자를 조사해. 아이까지, 뼛속까지 샅샅이 뒤져. 폭풍의 전조가 아니었다. 이미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석영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약점을 확인한 바로 다음 날 자신의 창을 휘둘렀다. 라룬이 가장 바쁜 점심시간 위생과 공무원이라는 완장을 찬 남자 셋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손님들을 거칠게 밀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서대문구청 위생과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긴급 점검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고압적이었고 눈빛은 이미 범죄자를 다루듯 차가웠다. 한지원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다. 저희는 항상 규정을 조용히 하시고 협조나 하시죠. 점검반장은 그녀의 말을 끊고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조리대와 기물들을 거칠게 훑기 시작했다. 그들은 명백히 트집을 잡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냉장고 온도 설정이 기준치에서 0.5도 벗어났군요. 이쪽 타일 구석에 실금이 가 있습니다. 세균 번식의 우려가. 유통기한 라벨 표기가 이탈릭체네요. 규정 위반입니다. 그것은 점검이 아니라 사냥이었다. 손님들은 불쾌한 분위기에 하나둘 가게를 떠났고 지원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 정도면 영업 정지 사유가 충분합니다. 일단 30일을. 그리고 추가 조사가. 지원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30일.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제 윤석영이 뱉었던 후회하게 될 거예요 라는 말이 울렸다. 이것이 그녀가 말한 후회였다. 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위생과 직원들이 가게를 헤집어 놓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10년간 거래해온 제분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한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밀가루 공급이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마리차에 끝나기도 전에 최고급 버터와 생크림을 공급하던 유제품 대리점에서도 똑같은 연락이 왔다. 내부 사정. 그것은 모든 거절의 공통된 이유였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온라인에서 터졌다. 라룬의 이름은 작은 동네 빵집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맛집으로 SNS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를 기점으로 블로그와 SNS에 악의적인 후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빵에서 벌레 나왔어요. 주인 태도 최악. 위생점검 걸려서 영업 정지 직전이라는데 아이 데리고 갔다가 식중독 걸릴 뻔. 절대 가지 마세요. 조작된 사진과 거짓 후기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지원은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녀의 작은 성을 통째로 짓누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제네시스 타워 40층. 강태준의 집무실은 전쟁지휘본부처럼 긴박했다. 김 비서가 실시간으로 라룬에 가해지는 모든 공격을 보고하고 있었다. 위생과 점검은 서대문 구청장이 윤 이사 측과 식사한 직후 지시된 것입니다. 제분업체와 유제품 대리점, 모두 윤 이사가 속한 SR 리조트의 계열사들입니다. 온라인 여론 조작은 전문 바이럴 마케팅 업체의 소행으로 IP가 추적됩니다. SR 리조트에서 자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윤석영, 감히 그녀가. 하지만 그는 이것이 서경 혼자의 작품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이토록 신속하고 무자비한 방식은 그의 할아버지 강병철 회장의 수법을 닮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거절한 더러운 돈이 아닌 그가 가진 진짜 힘을 사용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방패를 꺼내 들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서울시청 감사실장에게 연결해. 예? 서대문 구청장의 최근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SR 리조트와의 부적절한 커넥션을 감사하라고 해. 제네시스의 뜻이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분업체와 유제품 대리점, 모기업 회장들에게 내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고 해. 장소는 그들이 정하게 하지. 그들 사업에 명운이 걸린 식사가 될 거라고 덧붙여. 마지막으로 그는 제네시스 홀딩스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위기관리팀을 호출했다. 온라인팀, 1시간 주지, 라룬에 대한 모든 허위 사실을 바로잡아. 역으로 그 IP들을 추적해서 배후를 밝힐 준비를 해. 법무팀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태준의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되었다. 라룬에서 행패를 부리던 위생과 점검반장은 서울시청에 직접 감찰 연락을 받고 사색이 되었다. 그는 지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소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정 조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라며 황급히 철수했다. 몇 분 뒤 제분업체와 유제품 대리점 사장들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원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의 실수였다며 당장 내일 아침 2배의 물량을 보내주겠다고 사정했다. 온라인의 악성 댓글들은 순식간에 삭제되었고 경쟁업체의 악의적인 흠집내기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원은 이 모든 급격한 반전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는 이것 또한 자신의 힘이 아님을 알았다. 윤석영의 창이 강태준의 방패에 부딪힌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두 거대한 힘 사이에 끼어버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분노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그녀의 삶을 휘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윤석영의 공격이 잠잠해진 바로 다음 날 오후. 라룬의 작은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무겁게 울렸다. 낡은 골목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운전기사가 딸린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서 한 노인이 내렸다. 지팡이를 짚었지만 그 기세는 사자처럼 당당했다. 강병철 회장이었다.
지원은 7년 전 자신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던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강 회장은 가게 안을 경멸스럽다는 듯이 훑어보았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막 돌아와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민재를 발견했다. 그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히는 순간 지원은 본능적으로 달려가 민재를 가로막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 회장은 그녀를 무시하고 민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태준의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뒤 지원을 노려보았다. 천박한 년, 감히 내 핏줄을 훔쳐서 이런 누추한 곳에서 키워? 그의 목소리는 7년 전보다 더 차갑고 잔인했다. 얼마면 되겠느냐? 그는 품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태준이에게 꼬리쳐서 얻어내려던 게 결국 이거 아니었어? 아이값까지 톡톡히 쳐주마. 이 돈 받고 당장 이 나라를 떠나라. 내년과 저 아이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다. 그는 7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짓밟으려 했다. 하지만 지금의 한지원은 7년 전에 26살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6년간 홀로 아이를 키워낸 엄마였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그녀를 지탱했다. 그녀는 강 회장이 내민 백지수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수표를 집어들었다. 강 회장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역시 돈이면 다 되는 것을. 그 순간 지원은 수표를 잡고 찢기 시작했다. 찍, 수표가 2조각, 4조각으로 찢어졌다. 그녀는 그 종이 조각들을 강 회장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내 아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호했다. 7년 전에는 제가 당신의 협박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녀는 민재를 자신의 등 뒤로 더 바싹 끌어당겼다. 여긴 제 가게고 제 아들의 집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다시 한번 민재 앞에 나타나면 그땐 경찰이 아니라 내 손에 죽을 줄 아세요. 강병철 회장은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감히 저 미천한 계집애가 자신의 면전에 종이 조각을 던지다니.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내년이 감히. 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린 순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 손, 치우시죠 할아버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 강태준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손, 치우시죠 할아버지.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라룬의 좁은 가게 안을 갈랐다. 강태준이 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분노로 들끓는 그의 내면과 달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7년 전에 그 어떤 순간보다 더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강병철 회장은 자신을 가로막은 태준을 보고 경악했다. 내 놈이 감히. 지팡이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태준은 할아버지의 분노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곧장 지원과 민재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경멸과 모욕으로 새하얗게 질린 지원과 겁에 질려 엄마의 다리 뒤에 숨은 민재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가로막았다. 그의 넓은 등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위한 방패가 되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태준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은 제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 말은 강 회장뿐만 아니라 지원의 심장에도 파고들었다. 제 아들의 어머니, 태준의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강 회장은 모욕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아들, 감히 저 천한 계집의 자식을 내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개냐. 저것들이 내 눈을 멀게 했구나. 그는 태준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려 했다. 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지팡이를 맨손으로 낚아챘다. 7년 전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소리 같았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제 여자, 그리고 제 아들까지. 그는 굳은 표정으로 지팡이를 바닥에 내던졌다. 이젠 안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제게서 빼앗아 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설령 그 상대가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는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신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김 비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민재를 데리고 일단 여기를 피해요. 여긴 내가 맡겠습니다. 지원은 망설였다. 이 남자를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민재를 위해서라도 제발. 그의 간절한 눈빛에 지원은 민재를 안아들고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지원이 사라지자 가게 안에는 두 남자 사이에 살벌한 기운만이 남았다. 강 회장은 숨을 헐떡였다. 네가 감히 내게 반기를 들어. 저것들 때문에 네가 가진 모든 것, 이 제네시스를 포기하겠다는 거냐? 태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필요하다면요. 할아버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는 경멸이 담긴 마지막 시선을 던지고 가게를 나섰다. 강병철 회장은 홀로 남겨진 빵집에서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벗어난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 괴물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제네시스 홀딩스 타워 40층 대회의실. 전례 없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병철 회장이 은퇴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윤석영 이사는 의례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승리를 예감한 빛이 감돌았다. 마지막으로 강태준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밤을 샌 듯 피곤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강 회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단 하나요.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현 제네시스 홀딩스 CEO 강태준의 독단적이고 비이성적인 경영 행태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해임. 그것은 쿠데타였다. 강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갱 CEO는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SR 리조트와의 수조 원 규모 파트너십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소. 또한 라룬이라는 영세빵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회사의 자원을 낭비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소. 그는 태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CEO로서의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오.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 쏠렸다. 이때 윤석영 이사가 손을 들었다. 강 회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사로서 저는 강 CEO의 최근 불안정한 상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다. 강 CEO는 한지원이라는 과거의 여자에게 사적인 감정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의 중대한 결정을 그르쳤습니다. 제네시스의 미래를 한 여자의 치맛바람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적인 감정, 집착, 치맛바람. 윤석영의 날카로운 단어들이 태준을 찔렀다.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완벽했던 얼음 제왕의 치명적인 스캔들이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태준을 바라보았다. 할 말 있나, 태준아? 그것은 질문이 아닌 항복을 종용하는 마지막 통첩이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할아버지나 윤석영을 보지 않았다. 그는 회의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 제네시스를 이끄는 핵심 인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윤 이사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소란을 잠재웠다. 한지원 씨라는 이름 맞습니다. 제가 7년 전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CEO가 자신의 연애사를 고백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가 그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비수처럼 강병철 회장에게 꽂혔다. 저는 빼앗겼습니다. 제네시스의 후계자라는 자리를 담보로 저기 앉아 계신 강병철 명예회장님의 비열한 협박과 계략에 의해. 뭐라고? 강 회장이 소리쳤지만 태주는 멈추지 않았다. 강 회장님은 7년 전 제네시스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힘없는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비겁하게 굴복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이 사적인 얘기로 들리십니까? 태준이 이사들을 향해 물었다. 이것은 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제네시스를 지배해온 강 회장님의 경영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고 약점을 잡아 흔들고 비리를 묵인하는 것. 그는 윤석영을 바라보았다. SR 리조트와의 파트너십 파기.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낡은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불법과 탈세로 몸집을 불린 SR 리조트와 제네시스는 함께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확신으로 떨렸다. 제가 회사의 자원을 쓴 이유, 그것 역시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그의 입에 집중되었다. 강 회장님의 무자비한 협박 속에서 한지원은 7년 전 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회의실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 제 아들, 한민재, 이 제네시스의 유일한 법적 상속자입니다. 강 회장은 저놈이 미쳤구나 라며 고함을 질렀다. 윤석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태주는 자신의 앞에 놓인 CEO 명패를 집어들었다. 7년 전 저는 제네시스를 선택한다는 명목으로 제 가족을 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6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도록 방치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는 명패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릅니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이 자리, 제네시스 CEO. 좋습니다. 해임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해임하는 것은 강병철 회장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제네시스를 부패한 과거에서 구출하고 미래로 이끌려던 진짜 CEO입니다. 그는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선택입니다. 결정하십시오, 마틴드.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7년 전과 달리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버릴 각오를 보였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었다. 이사들은 분노로 떠는 늙은 사자, 강병철 회장과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젊은 왕, 강태준을 번갈아 바라보며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다. 강태준이 모든 것을 내던진 그 순간 40층 대회의실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이사들의 시선은 분노로 핏대가 선 강병철 회장과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된 강태준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강 회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았지만 그 늙은 사자의 마지막 발악은 여전히 두려웠다. 침묵을 깬 것은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자 강 회장의 독단을 평생 견뎌온 박 이사였다. 명예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힘이 있었다. 제네시스는 회장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강 CEO가 SR 리조트와의 계약을 파기한 것은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들의 부실한 재무 상태는 제네시스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강 CEO는 회사를 보호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필요한 리더는 과거의 방식에 얽매인 폭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전략가입니다. 그 말은 신호탄이었다. 태준의 성과를 신뢰하던 젊은 이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윤석영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썩은 동아줄을 잡았음을 깨달았다. 표결이 시작되었다. 강태준 CEO 해임안. 결과는 근소했지만 명백했다. 부결. 강태준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다. 강병철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패배했다. 평생을 바친 자신의 성에서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감정 때문에 자신이 키운 손자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다 가슴을 움켜쥐었다. 강 회장은 회의실에서 실려 나갔다. 급성 심근경색.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는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윤석영은 그 누구의 인사도 받지 못한 채 회의실을 떠났다. 그녀는 강태중의 가족을 건드리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고 제네시스에서 그녀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다음 날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만 태준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김 비서가 지원과 민재를 데려간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는 7년 전 지원에게 이별을 고하던 날보다 더 떨리는 심정으로 숨을 골랐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지원은 창밖을 보며 굳어 있었고 민재는 낯선 장소에 겁을 먹은 채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지원아. 그가 조용히 불렀다. 지원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없었다. 오직 지독한 피로감과 혼란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자신들을 가족이라 칭하는 것을 들었다. 7년 전 자신을 걸림돌이라 불렀던 그 남자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7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7년 전에 널 버려서 미안해. 내가 더 강하지 못해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는 고개를 들고 지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최근에 내 방식으로 널 도우려 했던 것도 미안해. 그게 또다시 널 아프게 할 줄 몰랐어. 난 사랑하는 방법도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모르는 바보였어. 지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무릎 꿇은 모습을, 완벽했던 얼음 제왕이 무너지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일어나요. 민재가 보고 있어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네가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라도 듣기 전엔 안 일어나. 그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 순간 민재가 엄마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아이는 태준의 앞에 서서 그의 눈물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설프게 닦아주었다. 아저씨, 울지 마요. 엄마가 우는 건 나쁜 거래.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태준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이의 작은 몸을 부서져라 껴안았다. 지원은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올가매던 7년의 원망이 눈 녹듯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 치유의 시작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은 제네시스 홀딩스의 CEO 자리를 유지했지만 그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야경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강병철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고 태준은 공식적으로 할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그는 라룬,
근처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제네시스 타워가 아니라 아들의 유치원에서 가까운 곳으로. 라루는 더 이상 위협받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의 도움 때문이 아니었다. 지원은 그의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태준이 주선한 정식 은행 대출과 컨설팅을 받아 자신의 힘으로 가게를 확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라룬의 사장이었고 그는 그저 민재의 아빠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 저녁 6시면 퇴근했고 주말이면 슈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주말의 한강공원. 6살 민재가 작은 두발자 정거 위에서 비틀거렸다. 아빠, 나 넘어질 것 같아. 민재가 소리쳤다. 괜찮아. 아빠가 뒤에 있잖아. 앞을 봐, 민재야. 페달을 밟아. 강태준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자전거 뒤를 잡고 뛰었다. 7년 전 수조 원짜리 계약서를 검토하던 그의 손은 이제 아들의 자전거를 잡아주는 투박한 손이 되어 있었다. 하나, 둘, 셋. 태준이 살짝 손을 놓았다. 민재의 자전거가 몇 미터 비틀거리더니 이내 스스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와, 아빠, 나 혼자 탔어. 나 혼자. 민재의 환한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태준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와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다. 잘했어, 우리 아들. 장하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섞였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지원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7년 전의 상처가 모두 아물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 흉터는 평생 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복잡하면서도 따뜻했다. 태준이 버렸던 것은 사랑이었지만 그가 되찾은 것은 가족이라는 더 큰 의미였다. 두 남자가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지원은 일어서서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가을 햇살 아래 길게 하나로 겹쳐졌다.